결혼한 선배들은 말하죠. 결혼? 하지 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을 묻고 답하는 질문 있는 결혼 생활 1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결혼은 대체 누구랑 해야 할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다소곳한 컨셉으로 네. 시작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기대가 되고요. 저희 대망의 1화 질문 있는 결혼 드디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 먼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제가 먼저 해야겠죠? 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나 매번 실패하는 연애에 좌절하고 있으나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질문하는 거 좋아하고 알아가는 거 좋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일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결혼이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파워 현실주의자 피넛이라고 합니다. 와. 와. 박수를 쳐야 박수를 치고 싶어지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결혼 나도 하고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의 저자 이고 싶은 결혼 전도사 데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책은 지금 잘 쓰고 계시는 네네. 거죠? 제 머릿속에서 잘 써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좀 앞서서 이 팟캐스트를 어떤 계기로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주동자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동자. 네, 제가 모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았고 저희 그 질문 있는 결혼 생활은 결혼하면 생각나는 또 이제 결혼하면 해야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제 어렵진 않은데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좀 꿀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많은 질문과 사연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그런 소통형 팟캐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지향한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는 반대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사연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데니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100번 답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만들어 놓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었던 것도 맞아요. 너무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들어. 이거 들으면 돼. 그렇죠. 이거 읽으면 돼.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질문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은 대체 누구랑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갑자기요? 네. 누구랑 해야 할까? 네. 잘 맞는 사람? 그렇죠. 보통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101가지의 리스트를 쓰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좋은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니요, 저는 101가지를 다 적어놔요. 네. 예. 101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것 줄여서 101가지.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1-3, 네. 1-3 해가지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이 대화를 좀 줄이면서 범위를 좀 줄이면서 가기 위해서 내 배우자, 내 결혼 상대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 3가지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이것만은 꼭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좋아야죠. 준비한 게 그거니까. 네네네. 생각하느라 이제 머리가 며칠 생각하느라 고민이 엄청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피넛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해볼게요. 3가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먼저 제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 3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센스 있는 사람을 좀 꼽았어요. 센스. 네, 근데 그 센스라는 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센스를 말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 센스가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약간 대화를 할 때 센스가 있거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좀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관계적인 데에서 센스가 있다 하면은 옷을 입거나 뭐 누군가의 선물을 고르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센스 있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센스 있는 사람을 첫 번째로 꼽았고 네. 왜냐면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없는 센스를 기를 수는 없다. 아, 네. 맞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르더라도 조금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원석을 발견을 해서 계속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깎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좀 센스 있는 사람을 원했고 그리고 이 센스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저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좀 윤택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게 또 하나 말을 해보자면 그 외에 결혼을 하고 나서 고부 갈등 같은 게 생겼을 때 내 남편이 센스 있게 그 상황을 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 결혼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한 어떤 언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센스 있는 남편이랑 결혼한 언니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도 남편이 그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줘서 그냥 문제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다면 또 다른 언니의 후기를 들어봤을 땐 네.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남편이 거기에서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지. 완전 반대의 경우를 겪는 경우도 좀 봐서 저는 첫 번째는 좀 센스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 말한 것처럼 센스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말한 어떤 되게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뭔가 이런 센스도 있을 거고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센스도 있을 거고 옷을 잘 입는 센스도 있고 이렇게 일머리가 있다고 하죠. 일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전체를 다 포괄하면 너무 욕심쟁이니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욕심쟁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다 이거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전략 실패. 101가지를 고를 거면 101가지에서 1-1, 1-2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 와요. 그래서 그중에 굳이 하나를 딱 골라야 한다면 굳이 하나요? 네. 하나의 센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센스가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센스 있는 모습을 사실 많이 봐서 좀 그런 밸런스로 생각하긴 했는데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못 골라. 진짜. 못 골라. 와, 진짜 이거 포기하기 싫은 거네. 쉽지 않죠. EQ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EQ. 네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감성 약간 그런 수치가 높은 사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공감하고 끝나면 안 돼. 그 공감을 했다는 거가 이제 공감을 하고 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에 대한 그게 좀 있어야 하는. 그 세 가지 하지 말고 완벽한 사람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오케이, 아니, 뭔지 알겠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세 가지까지 필요 없지 않냐라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뒤에 두 개는 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진짜 이 첫 번째가. 네. 그래요? 많은데 네. 추리고 추려서 세 가지였어요. 진짜? 한 10가지 할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는 그렇죠. 뭔가요? 저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또 꼽은 책임감 중에 하나는 경제적 책임감. 오케이. 네. 네. 경제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경제적 책임감이 만약 없는 배우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얼마 이상 버는 사람, 뭐 억대 연봉,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나보다 1.5배 더 벌고. 그렇지. 나보다 그런 사람도 1.5배에서 있어요. 2배 버는 사람이 사람을 있어요? 원한다. 있어요. 이런 아, 말을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아요.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돈 잘 버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되게 다른 관점. 진짜.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책임감은 있는데 그 객관적 그 수치가 높지 않아. 예를 들면 굉장한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막 저녁에 막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쓰리잡을 뛰어. 근데 수입은 월 300이 안 넘어요. 너무 책임감 강해. 책임감이 강해. 너무 강해. 아니 책임감이 진짜 강한 거야. 책임감이 강해. 막 어깨에 막
짐이 엄청 많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정정할게요. 여기서 네.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쓰리잡을 뛰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보다도 어떤 진짜 불의의 사고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근데 잘렸을 때 나 잘렸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막 쓰리잡을 뛰고 이러면 저는 경제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더 오케이예요. 근데 그냥 쓰리잡을 뛰는 사람이면은 X. 그냥 쓰리잡을 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더 좋은 조건, 더 맞는 조건이 있는 회사에서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배, 2배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1.5배, 2배를 버는데 그렇죠. 위기 상황에도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전제 위기 조건은- 상황에도 이것을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책임감까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었네요. 누가 1.5배라. 과거엔 안가?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다.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좋습니다. 네. 이 경제적 책임감은 약간 여성분들 중에 이상형 조건으로 꼽는 분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배우자의 조건으로. 저는 당연하다고 네,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해와서 가족들을 먹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사회에서의 문법은 이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 게 사냥해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냥을 잘 해와서 우리 가족에게 매일매일 고기를 먹여주는 이 남편을 만나고 싶은 그 원시시대 아내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맞아요. 뭐 사람마다 내가 벌어오면 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되게 뭐 본능적인 어떤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저도 참고로 경제적 책임감을 가진 아내를 만나고 싶은 부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런 그렇죠. 좋죠. 나도 그렇죠. 책임감 갖고 너도 책임감 책임감 가지고. 사실은 결국에는 둘 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내가 다 벌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조리 있고 지혜롭게 쓰는지도 경제관념에 포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요. 경제적 책임감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겠다. 그럼요. 좋습니다. 세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은 이제 어디 한번 해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마지막이야? 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미 한 27개 쓴 것 아니. 같은데. 하나밖에 안 마지막 하나 남았어. 들어보죠.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내가 그래 일단 센스도 있어 이 사람이. 네. 경제적 책임감도 있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뭘 갖춰야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정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을 꼽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사는 내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네. 다정함과 네. 애정 표현을 많이 하면 또 달라요. 그래요? 네. 골라주세요.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달라요. 아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피넛이 생각하는 다정함은 뭐예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다정함은 빼죠. 그냥 애정 표현 많이 하는 애정 사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애정 표현은 많이 하는데 막 거칠게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다정하고 귀엽게 애정 표현을 그럼 많이 하는 애정 표현이 표현을? 다정하고 많은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그냥 아침에 누군가가 출근을 해서 서로 헤어질 때 뭐 뽀뽀를 하고 끝난다든지 그런 사소한 잔잔한 애정 소소하고 표현이 아기자기한. 맞아요. 갑자기 벽치기를 하다가 막 너무 싫어요. 뇌졸중이 너무 오고 싫어요. 그러지 너 그런 거는 너무 싫고 아. 막 분위기 잡는 것도 전 좀 싫어하고. 약간 소소하게 네, 아기자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변경할게요. 네. 귀여운 거. 그러니까 귀여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이렇게 무드가 아기자기한 사람. 맞아요. 너무 로맨스 말고 로맨틱 맞아요. 코미디 같은 느낌. 맞아요. 그렇죠. 저는 막 약간 로맨스 이런 거 분위기 잡고 이러면 오글거려서 못하는 아. 거여가지고 저는 귀여운. 갑자기 귀여운 어느 날 어느 카페에 들어가는데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정장을 입고 있다. 세상에. 어머나. 근데 일생에 한 번쯤은 괜찮을지도? 한 번쯤은 진짜로? 인간이 세 번쯤은? 좋아요. 오케이. 귀여운 사람으로 하죠. 네, 맞아요. 네.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좀 귀엽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귀여워 보이는 순간 끝난다고. 근데 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닥 귀여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근데 연애만 하면 다 귀엽다고 하죠. 응. 하겠죠.
상대방이? 상대방.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귀엽대. 이렇게 귀여운 사람을 처음 본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한 것처럼 귀여움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빠지면 귀엽게 되는 코를 것이냐? 풀어도 귀여워 보이고 뭐 이렇게 발가락을 문질러도 귀여워 보이는 것이냐.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에 귀여움을 넣는 것은 괜찮은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네, 맞아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네요. 논리적으로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사랑하게 되면 귀여워진다. 네. 그러면은 태생이 귀엽지 않아도 사랑하면 귀여워질 수 있다. 귀여워진다인데 내가 저는 귀여운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건 태생도 네. 좀 귀여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필수적으로 귀여워 보여야 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사랑했을 때 귀여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아저씨 같을 네. 수도 있고. 아저씨 같아도 귀여워 아니 보인다. 아저씨 같아도 귀여워 보일 수 있죠. 그럼. 근데 그러면 저는 그 귀여움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끝나지 사람이 않았으면. 80을 먹든 얼마를 먹든 그냥 항상 귀여워. 그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간 순수한 사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네. 어. 순수한 사람? 음. 순수한 왜냐면 사람. 80까지 귀여우려면 네. 그러니까 그 귀여움을 유지한다라는 건 세상에 풍파가 닥쳐오고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에선 계속 아기자기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마음의 어떤 그 소년 같은 그렇지 말. 그런 순수함.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귀여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토론을 하게 되다니. 왜냐하면 귀여움이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되게 많은 걸 포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민망하네. 누군가 귀요미라고 불러주던 시절을 항상, 떠올리고 계시나요? 연애할 때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마다 저에 대한 이 제일 첫 번째 캐릭터는 귀여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상대가 이렇게 뭐 귀여운 편이세요? 애교가 많은 편이세요?라고 하면 제가 막 이몰골로 막 이런 걸 하진 않을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네네.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전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귀여움이 저의 강점으로서 이렇게 네이밍이 됐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저 되게 귀여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를 귀엽게 봐준 것인가? 후자. 귀엽게 봐준 것이다. 그쵸. 그럼 그들에게 내가 저 좀 귀여운 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지. 나 귀여워라고 그래. 할 굳이. 내가 어필하는 귀여움은 그러니까 귀여움이 아닌. 물어보면. 연애하면 좀 귀여운 편이세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애교가 많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애교가 많으세요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운 편이세요는 약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여움이 막 애교를 부리고 뭐를 해서 귀여운 느낌은 맞아요.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뭐 뛰어가는 게 귀여울 수 있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 많은 데 가서 행복해가지고 춤추는 게 귀여울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냥 생활 밀착형 귀여움. 막 대놓고 귀여움을 하면 그건 또 싫어요. 뿌잉뿌잉하고 갑자기 귀여울지도?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면 다 귀여워지니까. 맞아요. 귀여움에 대해서 맞아, 그건 그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네. 첫 번째 센스 있는 사람인데 네. EQ가 높은 사람. 네. 그죠? 그 정도면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냅두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경제력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어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놓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로 귀여운 사람. 완벽하다. 귀여운데 경제적 책임감이 있으면서 센스 EQ가 높으면 완벽해요. 네. 와,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있으려면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있으려면 그 밑에 붙는 것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린이 시절에 어떤 환경이 있었어야 되고 부모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교육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없어야 되고 막 이게 한 300개가 붙는데 완전 이게 그 딱 생각하니까 진짜 그냥 치환해서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이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이 다채로운 환경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EQ가 높기 위해서는 그 감수성과 공감과 센스가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을 공감하고 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인데 유학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EQ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런 공감 능력이 되게 좋고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공감하며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유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자란 친구들의 모임과 유학생 친구들의 모임에 갔을 때 그 공감 지수와 EQ 지수가 좀 다름을 느끼긴 해요. 이건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되게 건강한 마음과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근데 또 그런 거 있다. 자존감이 높고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탑 티어로 성공하기 또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한국은 굉장히 그 어떤 결핍에서 나오는 동기로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에 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건강하고 막 너무 잘 지내고 이렇게 괜찮은 환경에서 괜찮게 자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경쟁에 최전선에 뛰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빡세게 막 밤새 가면서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어도 뭐 제가 한국 대학을 잘 몰라서 한 7위 8위 하는 대학 가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는. 그래서 중간쯤은 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탑 티어로 가는 건 또 되게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그 1.5배에서 2배가 네가 아니었죠. 미안. 저 아닌데요? 지난날의 피넛과 헷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추려면 책임감은 아마 아버지가 가지는 가치관을 배울 가능성이 높고 아들 입장에서 경제력을 갖추려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그 사회에서 살았거나 타고난 게 똑똑해야 돼. 피넛의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데니의 의견은 어떤가요? 두근. 한 줄평. 한 줄평. 이상형을 버려라. 그래, 그게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뭐 이따가 저 얘기할 거긴 하지만 근데 너무 그러면은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 판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딱 판교에서 그때 딱 생각했을 때 요즘에 이제 너드남이라고 얘기하죠.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에 있는 어떤 그 IT 기업에서 좀 잘 나가는 개발자야. 개발자인데 다정하기도 해. 근데 약간 이제 너드미가 있으니까 귀여워. 근데 거기다가 센스도 있어. 최고인 거야.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책임감 있어야 되거든. 판교 어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뭐 20, 30대 여성분들 혹은 뭐 40대 여성분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기했지만 귀여움은 사랑한다고 느끼면 귀여워 보일 수 있어. 오케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태생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닐 수 있으니까 통과. 근데 이제 센스 같은 경우도 저는 기를 수 있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저 센스가 진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정말 센스가 많이 없었는데. 데니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좀 웃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저 일리님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센스들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센스가 있고 이런 센스는 없고 뭐 이런 센스는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애하면서 개발이 되기도 하고 연애하면서 퇴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센스의 영역을 구분을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어떤 센스가 있는 사람을 정말 원하는가.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대화하는데 센스가 있는 사람. 하지만 옷을 입는데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저 옷 진짜 막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실제로 저희 아내가 사줍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결을 하는 저는 편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 옷 골라주는 사람이에요. 오, 벌써 네 좋습니다. 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센스가 있다고 모든 것에 이제 전반적인 센스의 에버리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피너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센스를 맞아요.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나중에 연애를 하실 때 그런 센스들을 주입해주면 그 센스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센스를 못 배우더라도 내가 그 센스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센스가 있다면 그 센스는 굳이 저 사람에게 굳이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센스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유연해질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좀 어느 부분에 센스가 그 좀 결핍이 돼 있거나 없다 하면은 나한테 없는 센스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런 약간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연애 혹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말하는지 조금 더 그려진 것 같아요. 센스 있는 사람, 하나의 센스 있으면 다 센스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저희 학교에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 귀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원했던 것은 영국으로 가라. 귀족이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소양에 대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왜냐하면 맞죠. 그 센스 자체가 귀족으로서의 품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티튜드랑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엘리트 있으니까. 교육이랑 달라요. 막 좋은 대학 나고 이거랑은 다르게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뭐 그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막 뭐 사립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식기 어떻게 넣고 식기 매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배운 친구들이 식기. 단순하게 이 식기를 뭐 어떤 포크가 뭐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굉장히 센스 있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길러지는 거죠. 그게 교양이라고 부르고 어떤 소양이라고 부르고 센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그런 센스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지적으로 잘 외우고 푸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여담이지만 저희 학교에는 교양 과목이 없거든요. 네, 영국에 있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양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전공 과목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하면 100시간 수학만 공부하는 거죠. 대부분은 교양이 다 쌓여 있다고 생각을. 교양이라는 건 네가 알아서 쌓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이거를 그렇네요. 교양 수업으로 볼링을 들었어. 내가 교양이 쌓였는가? 그걸 교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인식되기에도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덜 노력을 들이고 학점을 잘 챙길 수 있는 어쨌든 이건 교육 얘기니까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센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런 이제 요즘에 예를 들면 나는 솔로나 약간 그런 류의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센스 있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이런 저 사람 센스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말할 때의 센스 혹은 어떤 사람을 배려할 때의 센스 혹은 뭐 행동을 하거나 뭐 빠릿빠릿하게 하거나 상황의 눈치들을 잘 살피거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좀 그 센스가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생활 말렙이 조금 더 약간 잘 맞지 않을까. 맞나요? 조금 달라요? 스스로의 정의를 점점 나의 센스 너무 힘들다. 사회생활 만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포기하는 표정인데 그 정도로 일단 아무튼 타협을 그리고 경제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던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1.5배나 2배 아니 그 얘기는 아니 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 책임감은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사람. 규모에 맞게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그 안에서 컨트롤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뭐 그게 자족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없어서 자족한,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없음에도 부족하지만 자족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될 때 이 자족이라는 그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부족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없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준은 뭐 자라온 환경과 뭐 그런 가치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 부족해도 자족하면서, 근데 그 자족하려면 유지하고 또 필요한 일정 부분의 그 최소 그게 있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려면 무조건 필수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충족이 되면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충족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들을 규모 있게 사용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도 조금이지만 채울 수 있는 그 감정을 느끼면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규모 플러스 그것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책임감이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란.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이 되게 나 혼자보다는 내 배우자가 될 사람과 기준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은 예를 들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책임감은 이만큼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한다라는 기준이 결국 맞는 사람이어야 더 좋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건 3가지 중에 이번에 그냥 경제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책임감과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맞다기보다는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나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생각했을 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당겨줄 수 있다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지 않으면 맞춰야 되는 그 어떤 시간적인 그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으면 잘 맞네? 그럼 바로 결혼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경제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말과 우리 둘의 경제적인 책임감과 가치관이 맞았으면 좋겠어는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는 나랑 그게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 맞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아까 이제 최소한의 이 세상에서 최소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 플러스 남을 좀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게 다를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를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 부부 합산으로요? 부부 합산이죠. 부부 합산에 집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게 되게 중요하죠. 조건이 중요하죠. 네, 자가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가가 없어.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어?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집에 대한 그 금액적인 문제가 클리어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세로 살든 내가 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가든 전세든 뭐 대출금 갖고 있으면 그 이자는 빼고 집을 제외한 규모. 근데 집을 제외한 규모? 근데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돈을 생각할 때 집을 빼고 생각하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연봉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 연봉이 부부 합산 연봉. 가정 총소득, 연총소득. 아니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저도 많이 생각하는 주제인데, 만약에 진짜 내가 집이 해결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수도권에 한 30평대 집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고 모든 양도세 뭐 이런 거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부부 합산 3,400을 벌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고 뭐 수도권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6억을 주고 샀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으면 부부 합산 3,400으로 택도 없거든요. 600을 벌어도 그렇지.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집에 대한 부분을 빼고 생각할 수 있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어느 정도의 집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정하고? 네, 가정하에. 오케이. 그러니까 월세라고도 생각을 하면 그렇죠. 월세죠. 월세. 월세로 치면 신혼부부 그것도 뭐 동네에 따라 뭐에 따라 다 맞아요. 다르지만 일단 한 투룸 정도에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월세로 살면은 거의 한 80, 100 가까이 되지 않아요? 진짜 오, 수도권에 저는 넘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혼자 자취를 해도 원룸에 들어가면 요즘은 천에 뭐 5, 60에서 70까지도 가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투룸으로 뭐 이렇게 수도권 혹은 서울 안에 산다라고 하면은 100은 넘죠. 훌쩍 넘어갈 대출 거라고 이자라고 저는 보죠. 생각해도 진짜 한 150, 180 되겠네요. 그것도 대출 이자가 최근에 많이 금리가 올라요.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많이 올랐죠. 네. 주거에 의한 대출금 혹은 주거에 의한 월세는 빼고 그러니까 우리 순 수입에서 순 수입 예를 들면 300이야. 근데 그 대출금이 200이야. 그 200 빼고 100이 그러니까 요건 고정비라고 생각하고 그 고정비를 정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고정비 넉넉 잡아서 200 잡죠. 고정비 안에 포함되는 건 월세, 관리비, 관리비 포함 200. 포함. 좋아요. 핸드폰. 그건 생활 문제예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편 한 150 정도로 150 잡죠. 좋아요. 150 정도? 150. 오케이. 그러면은 150을 내 수입에서 150 없어요. 네.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야. 오케이. 150은. 그 외에 그럼 얼마가 있어야 월 실수령액. 실수령 그쵸. 왜냐면 실수령으로 생각해야 디테일 너무 편하지. 좋아. 왜 실수령액으로 해야 오케이. 돼요? 자, 부부 합산 세후 부부 합산 세후 150 제하고 제하고 얼마 정도면 30대 초반에 부부가 산다고 했을 때 30대 초반 부부, 신혼부부. 저금할 수 있어야 돼. 그쵸. 그건 뭐 선택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그거를 고려할지 말지도 고려할지 말지도 본인의 그거니까. 경제적 가치관인 거니까. 자, 피넛이 지금 깊은 고뇌에 들어갔습니다. 고뇌에 들어갔어. 매일매일 생각하시는 주제인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집세 150이 너무 작나? 그거는 맞추는 거니까. 부부 합산으로요? 근데 이게 뭐 내가 자족하는 수준? 그냥 이 이 정도면 정도면은 만족할 수 그냥 있겠다. 규모 살수 있게 살 수 있겠다. 있겠다. 규모 있게 세후 적어도 부부 합산으로 월 800은 벌어야 150 제하고. 아니요. 포함해서? 150 포함해서 150 포함해서. 그럼 650. 그 정도. 네. 650. 세후 800. 세후 800? 그러면은 연봉이 부부 합산 1억이 넘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1억은 넘. 둘이 합쳐서 1억은 넘어야 된다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세후가 지금 640인가 그러거든요. 그렇죠. 월급이. 그럼 800이면 둘이 합쳐서 한 1억 1억 5천? 4, 5천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빡센데? 내가 5천 주고 얘가 1억 벌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뭐 월 30대 초에 혼자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긴 하니까. 있죠. 그렇긴 네. 하죠. 맞아요. 참고로 30대 이건 이제 그냥 평균이니까 현재 30대 평균 33세에서 39세 남자 평균이 제가 알기론 5,300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연봉이. 세전 연봉이? 세전 연봉이죠. 보통 그런 건 세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균은 그럴 수 있죠. 평균은 이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얼추 1억이네요. 얼추 얼추 1억 정도죠. 세전 월 얼추 650 정도 된다고 치면 뭐 집만 해결되면 되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피넛 기준. 윤택하게 살 수 규모 있을 것 있게 살수 같아요. 있는. 그러니까 그 규모라는 게 막 사치 부리고 살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냥 수도권에 어느 뭐 투룸이든 어디든 눌러 앉아가지고 뭐 회사 다니면서 간간히 여행 다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막 엄청 큰 규모의 쇼핑을 하거나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요? 그걸
추산하기가. 추산하기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해봤을 거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씀씀이가 너무 달라요. 쇼핑을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가? 또 여행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어떤 뭐랄까 생필 외의 분야들이 되게 다채롭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큰 규모의 막 쇼핑을 못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게 부부 합산 세후 800 정도 벌고 뭐 150 제외하고 650 정도 남잖아요.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하죠. 실비 나갈 거고 생활비 나갈 거고 이러면 또 촥촥촥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 손에 막 300 뭐 이것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그러면 뭐 1박에 막 50에서 100만 원 하는 호텔이든 숙소를 매달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가방을 분기별로 살 수 있을 거냐? 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규모감 있는 쇼핑을 하면서 사는 건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하고 싶겠지만 참고 살겠죠. 네. 오케이. 저는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재정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 1년치 카드 내역 쭉 뽑고 카드 거래 내역 쭉 뽑고 제 카드 거래 내역 쭉 뽑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월별로 어떤 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체크해서 이제 평균값을 다 내리고 그리고 제 아내 것도 평균값을 내려서 우리가 합치면은 이제 생활비는 같이 낼 거고 예를 뭐 통신비 뭐 이런 뭐 저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보험료를 같이 낼 거고 각자 용돈으로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 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가는 생활비 그다음에 뭐 식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월 230입니다. 그게 주거비도 합쳐진 거죠. 주거비 합쳐집니다. 230? 230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괜찮네. 써야지 저축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230이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 그 대출이자 포함이에요. 230에 대출이자 포함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역산을 해보면 230에 250 정도 된다고 쳐요. 250이면 만약에 저축을 월 그냥 100만 원 한다. 월 100만 원 하면 350이에요. 그럼 부부 합산 실수령 350만 해도 저축하고 생활하고 다 하는 거기에 거예요. 남을 좀 돕는다 하면 400 정도? 월 100만 원씩 넣어요? 아니 350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좀 돕고 여유자만 여유자만 생각해서 생각하면 뭐 그러면은 세후 400 정도면 그렇다고 저희가 여행 안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스위스 갔다 왔거든요. 이거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상형은 극제이 원 단위로 그렇네요.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네. 네, 제가 벌어오는 거 관리만 해줘도 되니 극제이가 저에게 경제적인 필요하네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네. 저에게 없는 네. 저에게 없는 그 꼼꼼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네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로 저희 월 400으로도 생활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또 뭐 저희 뭐 그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다 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막 뭐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뭘 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서 규모 있게 사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력, 그러니까 경제력이죠. 경제력 그리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범위 이것들을 계산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겠어. 그럼 대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받으면 그 경제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 대출은 어쨌든 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 순전한 경제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 있게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입 내에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맞출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못 맞추고 나는 계속 이 이상의 생활을 더 해야 돼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은 저는 경제적 책임감이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내가 영위하고 싶은 생활의 그 수준이 그것을 오버가 되거나
오버가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책임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에 되게 몰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가요? 뭐죠? 들어봐. 아, 보통은 저희가 이상형 이야기를 할 때, 이 경제력을 특히 이야기할 때에는 뭐 얼마 이상, 뭐 연봉이 막 몇 억이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그 규모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누가 계좌를 깠는데 거기 막 428억이 있으면 막 어머. 눈이 막 하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 것도 분명히 맞지만 정말로 내가 있는 만큼 다 쓰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끝을 누리고 싶은 어떤 인생의 로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내가 그리고 꿈꾸는 그 결혼 생활 낭만적인 생활보다 현실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물가에서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겠구나의 현실적인 기준을 갖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순하게 뭐 억대 연봉이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 정도 차는 뭐였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 이상의 굉장히 우리의 매일매일에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는 일상인 거잖아요. 그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이 잡히고 나면 오히려 너무 뭐랄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허황된 것들을 쫓느라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